며느리 생일을 축하하러 갔던 날, 저는 제 아들에게 밀쳐져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척 지나친 그 아이, 제가 평생 지켜낸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인연을 끊어주마. 그리고 반드시 복수하리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남편 없이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윤재민 45. 제게는 세상의 전부이자 존재 이유 같은 아이였죠. 하지만 그날 제 믿음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오세요. 소영이 생일이라 엄마가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이 고맙고도 설레었습니다. 결혼 이후 점점 멀어진 아들과의 거리가 조금은 좁혀지는 듯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김소영 42 딸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직접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굽고 장미꽃 한 다발도 준비했죠. 정순아, 나이 들어서도 이런 정성을 다하다니 참 고생이다. 스스로 중얼거리며 밀가루 반죽을 치대던 제 손끝에 그동안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무렵 저는 케이크와 꽃을 들고 아들 집 현관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표정은 웃음 같았지만 환영이라기보단 형식적인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거실 안에는 이미 손님들이 둘러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재미는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리 오세요. 아들이 손짓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소영아, 생일 축하한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네, 고맙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어딘가 삐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장미꽃은 구석에 밀려났고 케이크는 잘라내지도 않은 채 테이블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아들이 권한 자리는 손님들 사이가 아닌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며느리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자주 오세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애들 불편할까봐 자주는 못 오지요. 오늘은 생일이라 특별히. 그때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오시면 불편하긴 해요.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은 날인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불편한 존재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어머니는 항상 갑자기 찾아오시고 저희 생활에 간섭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가 갑자기 제 어깨를 두 손으로 확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등이 세게 부딪히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거실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내가 지금 뭘 한 거니? 등이 욱신거리고 눈물이 저절로 솟구쳤습니다. 아들은 손을 뻗는 듯 하다가 곧 멈추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럴 거면 제발 그냥 가세요. 그 말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낯선 남자 같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며느리와 손님들의 시선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냉소적이고 어쩌면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케이크는 이미 기울어져 모양을 잃었습니다. 장미꽃도 축 늘어져 버렸죠. 내 아들이 날 밀어버렸어.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제 인생의 조각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의도적으로 내치려 했다는 사실이었죠. 아들에게 밀쳐져 바닥에 쓰러졌던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등의 통증보다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 하나 보고 평생을 버텼는데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밤이면 밤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나를 저렇게 내칠 이유가 뭘까? 분명 단순한 욱함이 아니야. 사흘쯤 지났을 때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순 집사님, 아드님 요즘 장모님 집안일이랑 얽힌 거 모르세요? 네, 장모님 집안이요? 권사님은 주저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문에 들으니 소영 씨 외삼촌이 큰 빌딩을 정리해서 수백억 현금을 만든대요. 근데 조건이 있답니다. 시댁과 인연을 완전히 끊는 집안이어야 한다고.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시댁과 인연을 끊으라는 조건, 그게 바로 나를 내치는 이유였던 건가? 사실 며느리 소영의 집안이 평범하지 않다는 건 결혼 때부터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교사였지만 친정 외삼촌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사업가였고 장모 역시 그 재산 관리에 깊이 관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 집안은 오랜 시간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던 태도도 결국 이런 바탕에서 나온 거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아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죠. 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일부러 뒤에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래, 장모님이 이번에 다 정리하면 우리도 숨통이 트이지. 시댁은? 에이, 이제 엄마랑은 인연 끊어야지. 그게 조건이니까. 그 말이 제 귓가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인연을 끊어야 한다. 그게 내가 엄마를 밀쳐버린 진짜 이유였구나.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아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또 왜 오셨어요? 거실엔 아들과 장모, 그리고 외삼촌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낯설고 냉랭했습니다.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앞으로 저희 집안일을 좀 도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정리하면 든든하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시댁 쪽과 인연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저희는 친정 쪽 일만 챙길 겁니다. 어머니가 자꾸 드나드시면 곤란해져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미는 제 눈을 피한 채 말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정말 이런 걸 원하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들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연을 끊으라 내가 엄마를 그렇게 내치는 이유가 결국 그거였구나.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끝에 제 안에서 서서히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심.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인연을 끊자. 하지만 그냥 끊지는 않을 거다. 너희가 무시했던 그 시댁,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보여주마. 며느리 집에서 시댁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날,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이 그치고 난 뒤 마음속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너희와의 인연을 끊겠다. 하지만 그냥 끊지는 않을 거다. 너희가 내 삶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알게 해주마. 그날 밤 저는 장롱 밑 괴짝에서 오래된 땅 문서와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내 무기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들 재민과 며느리 소영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얼굴 내가 평생 지켜낸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왜 저렇게 낯설게 보일까? 둘은 저를 보자마자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하더니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마치 낯선 동네 사람을 스치는 것처럼.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재민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고 며느리 소영은 불편한 듯 아들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하니?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며 확 밀쳐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치듯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저는 중심을 잃고 옆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그곳은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아들이 어머니를 저렇게 밀어내네. 어휴, 저 집 사정이 복잡한가 보네. 그 목소리들이 제 등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은 멀리서 며느리와 함께 뒷모습만 보일 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뺨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남긴 흔적이라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땅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다. 인연 끊자고 했지? 그래, 끊어주마. 하지만 내가 그냥 물러설 줄 알았니? 너희가 발로 차버린 어머니의 무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마. 길가에서 아들에게 밀쳐지고 뺨을 얻어맞은 날 이후 제 얼굴에는 며칠 동안 붉은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한 짓이라니.
뺨보다 더 뜨겁게 화상을 입은 건 제 가슴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음 뒤에 찾아온 건 눈물보다 더 단단한 감정, 바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고 보라고. 저는 다시 안방 장롱 및 괴짝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평생 모아온 돈과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당시엔 별 볼 일 없는 시골 땅이었지만 세월이 지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땅값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통장을 펼치니 억대의 잔고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코 모르는 저만의 숨겨둔 힘이었죠. 저는 그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이건 내 무기다. 너희가 나를 내쳤으니 이젠 내가 너희를 끊을 차례다. 며칠 뒤 저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 함께 고생했던 지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은 성공해 사업가가 된 친구 이명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시장 좌판을 나란히 놓고 장사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나 정순이야. 오래간만이지? 어머, 정순아. 내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프긴 마음이 좀 다쳤다. 내가 내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명자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명자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집안 재산에 매달리느라 나를 내치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밀쳐내 뺨을 맞은 일까지. 명자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애들이 너를 이렇게 모욕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나도 가진 게 있다. 땅 문서도 있고 돈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갚아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야. 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그냥 가만히 묵혀두지 마. 내 이름으로 움직여. 그리고 아들한테 절대 기대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삶을 다시 세워. 그게 가장 큰 복수야. 며칠 뒤 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잘 쓰지도 않던 통장을 정리하고 새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직원은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곤 놀란 눈치였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관리하실 거라면 저희 VIP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직접 결정할 겁니다. 그 말은 제게도 은행 직원에게도 단호한 선언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집에도 안 오시고.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 이제 너희 인생에 끼지 않을 거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됐다. 설명하지 마라. 난 내가 길에서 날 밀쳐낸 그 순간 모든 걸 알았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결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이젠 끝이다. 나는 너희에게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라 너희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겠다. 밤늦게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복수는 단순히 너희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주마. 길거리에서 뺨까지 얻어맞은 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먼저 움직일 때다. 방 안개짝에서 꺼낸 땅 문서와 통장을 다시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손으로 판을 짜겠다. 너희에게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 며칠 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어떤 사안으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젊은 변호사가 묻자 저는 담담히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집안 재산 때문에 나를 내쳤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밀쳐내며 모멸을 줬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제 재산을 지키고 동시에 그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리 쪽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것도 내가 지킨다. 저는 은행에 가서 명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이름으로 함께 해뒀던 예금 계좌도 모두 제 명의로 돌려놓고 새로운 안전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예.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뻥 뚫린 듯 시원해졌습니다. 아들에게 길거리에서 모멸을 당하고 뺨까지 맞은 뒤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먼저 판을 뒤엎는다. 밤마다 괴짝 속 땅 문서와 통장을 바라보며 제 안에선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버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며칠 뒤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장모 쪽 친척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여긴 어떡해?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 소영은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하지만 이제 재민 씨는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시댁은 끊어내야죠.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내가 정말 이게 하고 싶은 말이냐? 엄마를 모른 척하고 엄마를 버리며 내 친정에 돈만 줬고 싶은 게 진심이냐?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그만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끈조차 뚝 끊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엔 물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순간 저는 그대로 아들과 며느리 앞에 물을 확 퍼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쏟아지자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우뚝 서서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원한 대로 해주마. 오늘부로 확실히 인연 끊어줄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다만 기억해라. 너희가 발로 차버린 어머니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제 목소리는 레스토랑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파래졌고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몸을 돌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제 발걸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내가 먼저 끊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삶이 시작된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연으로 내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게 곧 너희에 대한 가장 큰 복수다. 제가 레스토랑에서 아들 부부에게 물을 퍼붓고 떠난 지 넉 달쯤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영 씨 친정 쪽에서 무슨 일이 난 모양이야. 큰 돈을 굴리던 외삼촌 사업이 무너졌다더라.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돈만 믿고 시댁과 인연을 끊으려 했던 대가지. 며느리의 외삼촌은 부동산 개발을 크게 벌이다가 자금이 막혀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줄줄이 소송에 휘말리고 가족들 사이에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재민은 장모 쪽 일에 휘말려 빚 보증까지 섰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재민 씨, 장모님 일 때문에 한 푼도 못 챙겼다더라. 오히려 빚만 떠안았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토록 원하던 길이었지. 이제 맛을 봐라. 며느리 소영은 친구들 모임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때 잘난 듯 제 앞에서 비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시댁이 필요 없어요. 친정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린 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왔니? 아들은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장모 쪽이 다 무너졌어요. 나 이제 기댈 데가 없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오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밀쳐내고 길거리에서 모른 척하던 그 아들이 이제 와서?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소영까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원해서 끊은 인연이야. 그땐 그렇게 당당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날 찾아왔니?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 나를 버렸던 자식이다. 하지만 또 내 아들이기도 하다.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무릎 꿇게 만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진짜 복수일 것이다. 저녁 무렵 제 좁은 집 마루에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친정 재산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제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그래, 너희가 원하면 내가 용서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희가 날 어떻게 내쳤는지, 사람들 앞에서 날 어떻게 모욕했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아들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저는 똑바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내가 엄마를 길에서 밀쳐냈을 때 내 뺨에 남은 자국보다 더 깊게 새겨진 건 내 가슴 속 상처였다. 그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오늘부로 확실히 하자.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재산도 내 삶도 이제 너희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원한 대로 나는 인연을 끊어주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버린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거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흐느낌과 억눌린 신음소리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 전체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이구나. 내가 먼저 끊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시작한다. 며칠 뒤, 저는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 명자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한 칸을 빌려 반찬 가게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정순아,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자식도 며느리도 아닌 너만의 길을 가는 거야. 명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사장님 반찬이 참 맛있네요 라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꾸려나간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가끔은 길을 가다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나는 이제 내 길을 간다. 너희에게 모욕당한 그날, 나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너희에 대한 가장 큰 복수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너져 주저앉는 대신 다시 일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단순히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길을 걷는 데 있었습니다.